자, 안녕하세요.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포정해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포정이 이렇게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소를 이렇게 가르는데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칼 한 자루를 써서 소를 가르는데도 칼이 무뎌지지 않는데 그게 뼈하고 살, 그 다음에 뼈하고 심줄, 근육 사이를 그 칼날이 이렇게 살살 통과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살을 베는 것도 아니고 뼈하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칼을 갈 필요가 없대. 그래서 언제나 수백 마리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소를 해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살아있다. 근데 거기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이에 어떤 틈이 있겠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삼국유사를 볼 때 사실 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하고 신화, 설화, 전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횟집에서 진짜 명인이 회를 뜨듯이 샥샥샥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 회 비유는 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뭐 잠깐 생각을 얘기하다 보니 그건 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진짜 얇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TV 같은 거 다큐 같은 데 보면 진짜 얇게 이렇게 해서 다 비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떠내는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 작업이 잘 안 돼요. 그걸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이런 건 비호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야. 경주 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경주 갔었잖아요. 그 경주, 굉장히, 경주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주가 노천박물관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삼국유사 속에서 보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현지가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처럼 전설고향처럼 전설고향이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전설고향하고 그 다음에 암행어사 예전에 그 암행어사라고 하는 드라마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대본과 관련해서 누가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게 상당 부분 이렇게 지어내는 거래요. 그래서 지어내서 증거 그러니까 좀 확인하기 어려우면 평안도 전설입니다. 이러면 끝난다는 거거든. 어떤 놈이 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금강산만 가도 총 맞는데 누가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 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어떤 신의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뭐 명랑스님이 문두루비법을 하니까 뭐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서해에서 건너오는 당나라 군대가 서해로 50만 대군이 오는데 꼬르륵 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진기한데 그 진짜 사천왕사는 월명사가 있을 때 피리를 불면 달이 멈춘다니까. 피리 소리를 들으면 물론 달이 멈추면 지구가 아작납니다. 그런 걸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야 되지? 이해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토리들이 나오는 데는 뭔가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기한 이야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오래 계속되기 위해서는 뭔가 특수성이라는 게 그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필연성, 쉽게 말해서 필연성.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데는 사실 볼 게 굉장히 많고 땅 속에서 연불소리 났더니 땅을 팠더니 부처님이 올라온다니까. 막 미친다니까 그런 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경주 갔다 오기 전에 어디에 했었냐면 요동성 유광탑 쪽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물론 기억에 안 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억에 나면 좋은 거고요. 기억이 안 나도 정상입니다. 그게 뭐 한두 달 전 거를 기억해요 이러면 약간 섬뜩한 겁니다. 그러면 우영우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초원의 길,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허황홍 얘기가 해상 루트예요. 해양절내설, 해양의 길.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는 게 중국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또 다른 루트들도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인된 게 불교가 처음으로 언제 들어왔다 그러냐면 고구려에 372년이거든요.
372년 그 얘기를 나중에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여기도 봐봐요. 지금 AD 48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8년에 불교가 들어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는 더 심해. 여기는 언제냐면 AD 4년 얘기예요. 불교가 AD 4년에 들어왔다고?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AD 67년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볼 때도 그때 요동성 유광탑조 정확하게 말하면 유광탑조에 뭐라고 이런 스님이 여기다 주석을 써놨냐면 중국도 아직 불교가 들어오기 전인데 설마 그게 진짜 동명성왕이겠어? 주몽이겠어? 다른 뭐 후대 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스님이 고려시대 때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던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오는 루트들이 있다니까. 그 길을 당신이 정확하게 압니까? 몰라요. 초원의 길, 그 유목민들이 말 타고 뛰어다녔지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지만 다닌 건 맞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길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길은 파악을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나 이런 데서 조우관이 나온다니까. 조우관이 뭐냐면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깃털 2개를 이렇게 꽂고 있어요. 깃털 2개. 신라 사람 아니면 고구려 사람이에요. 이렇게 깃털 2개를 꽂고 있어.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림이나 비석 이런 게 사실은 1차 자료고 그 다음에 저런 삼국유사나 이런 책 자료들은 사실은 그건 2차 자료입니다. 그거는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형돼요. 그리고 제일 이제 위험한 게 이런 말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인도처럼 뭐 500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서 전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료를 전승을 하면 자료가 나중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남방불교 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게 정통이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율장이 6가지가 있고 아함경이 4종류가 있어요. 니까야가 4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체계가 다 달라요, 좀씩. 그러니까 원판에서 갈라져 나갔으면 어떤 Q자료 원판에서 갈라져 나갔으면 이 4개가 비슷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4개의 버전, 율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6개의 버전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원판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일부는 들어있지. 하지만 그거를 이제 교차 검증을 해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요. 저 정도 되면. 그게 구술로다가 기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러 사기치려고 왜곡시킨 거냐?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기억이 미화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그 경주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잠깐 이렇게 틀어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가 보천태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효명 얘기를 해야 되거든. 제가 사실 저 오대산 전문가고 오대산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을 한 사람인데 보천하고 효명을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는 효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이 보천으로 나가는 거야. 왜? 늙어서. 이러면 내가 스스로 착각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찍어 놓으니까 착각이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왜 스님은 그때 효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뭔 소리야. 내가 그거를 책을 써도 몇 권을 썼고 논문을 내가 수십 편을 썼는데 뭔 헛소리야.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찍어 놓으면 끝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어쩌고 해도요. 기억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게 한 500년 동안 쌓이잖아요.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자꾸 그게 뭐 똑같이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옮겨지면 한 종류만 있어야 돼요.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 한 종류만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모든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냐를 연구할 때 우리가 접근하는 제일 1차적인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중국에서 언제 번역돼서 책으로 만들어졌냐. 이게 인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쇄는 개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기억은요. 위조 변조가 가능합니다.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조 변조도 가능하고 내가 착각도 가능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갤럭시가 해낸 아주 대단한 일이 있잖아. 전화할 때 막말이 거의 사라졌지. 왜? 자동 녹음 되잖아. 자동 녹음이 되잖아.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제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면 그게 1000권이 찍히든 500권이 찍히든 뭐 이렇게 찍히잖아요. 경기 끝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점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인도나 저 동남아 같이 이렇게 뭐 암기해서 뭐 구술해서 어떻게 하고 그걸 기억해서 받아 적어서 책을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인 건 맞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하지만 그게 당위성을 가질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해요. 학문적 엄격성에서 보면 이게 비판받을 여지가 많아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그런 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평생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된대. 그렇게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양주동 박사 같은 경우도 양주동 박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은 이병철이었고 이병철 회장님이 돈이 많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양주동 박사였었어. 이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뜬금없이 나오는데 양주동 박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도 살도 못할 거야.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양주동 박사도 염상섭 씨하고 옛날에 얘기할 때 보면 그때 이제 네가 왜 나보다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염상섭이 그때 뭐 기억법 이런 걸 가지고 연산기억법을 가지고 양주동 박사를 이기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 정도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한 세대를 풍미했었던 천재적인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딸리는 거예요. 율곡도 마찬가지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율곡을 구도장원공 9번 장원급제했다. 전국 전체 수석을 9번 했다. 물론 9번까지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기 힘들다. 그게 퇴계집에 나온다니까요. 율곡이. 그래서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 아라한하고 기억력은 요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주리반특이 반개송 외우고 아라한 돼서 반개송을 외우고 있습니다. 한개송을 못 외웁디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행복의 관점에서 인식이 되는 거지 기억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면 뭐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기억력은 어머니 유전자랑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엄마는 위대하다. 라는 걸로 끝내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런 루트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련이 써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당신은 안 믿었던 것 같아. 당신은 왜냐하면 중국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불교가 들어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본 얘기할 때 꼭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문화가 중국계 한국을 거쳐서 들어갔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아닙니다. 직거래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이 왜 굳이 우리를 꼭 한반도를 꼭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일본이 좀 잘 나갈 때는 일본을 거쳐서 미국 문화나 이런 문화들이 일본을 거쳐서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번역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일본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찍구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조금은 우리를 거쳐서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일본은 교육할 때 사실은 한국을 거쳐서 왔다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직구로 중국에서 박바로 왔다. 그리고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구도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성 유광탑조하고 이 허황옥에 대한 금관성 파사석탑조, 가락국기하고 두 군데 나옵니다. 이 금관성 파사석탑하고 가락국기하고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저게 이제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이야기죠. 모르겠어요. 저거를 뭐 다큐도 나오고 뭐 오만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답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접근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 자료의 한계 때문에.
근데 엄청 중요한 자료가 맞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인도에서 왔대요. 내용은 그거예요. 김수로 왕이 이제 가야를 어느 정도 이제 성립시키고 나이가 차서 신하들이 왕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외부에서 오기로 했어. 이렇게 나는 너네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이렇게 기생충이지.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임금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때 저 기벌포 아마 김해 쪽으로, 지금 부산 김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배가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인도 아유타에서 16살,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16살 먹은 이제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 자기가 이제 그래서 너는 저쪽으로 시집을 가라. 공주인데, 그 나라 아유타국의 공주인데 너는 네 짝은 저쪽에 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지. 야, 이게 인도에서 한국이 되나 싶은 생각이 있죠. 인도가 있고 이 중간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좀 긴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거든. 이걸 돌아서 이 대만 쪽을 거쳐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해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백제 시대 때도 나중에 불광사 사적이나 보면 그때 한 400년대 이때쯤에도 인도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겸익 이야기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해류가 있긴 있어. 근데 저게 기원 전후에 지금 바로 AD 48년이면 지금 기원 바로 뒤인데 저 때쯤에 저 정도 항해가 가능할까? 선단의 규모가 40명 이상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명 이상 탄 사람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 이 크기, 사이즈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사실은 저거 죽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 남편이 저 김수로야 이러면서 이제 가야로 가봐. 겁나 멀지. 근데 16살 먹은 허왕옥이 아버지랑 해서 오케이를 해서 출발을 했대. 야, 16살이면 지금 중학생인데, 물론 뭐 그 당시에는 16살에 결혼하는 나이기는 한데, 야, 그래도 저 바닷길을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하나. 그리고 공주나 왕자는 그렇게 용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절대 용감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죽음을 담보하고 가는 길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이게 이제 중국이라고 치고 이게 중국이고 이게 한반도가 있으면 이게 동남아시아고 한반도에 서해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간다라고 다 나옵니다. 유학생들 그 기록에 보면 당나라 때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 하면 그거 굉장히 고민해서 가요. 왜? 죽을까 봐. 지금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저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때 저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 백두산 쪽으로 넘어가. 그게 더 힘들어. 그게 더 힘들어. 그래서 배 타고 가거든요. 대부분 다 울산으로 나갑니다. 지금 당항성으로 안 나갑니다. 당항성으로 절대 안 나가요. 울산으로 해서 해안 타고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해서 해안 울산에서 이게 이제 경주고 울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요거 조금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광동성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 이제 영파 쪽으로 간다고요. 그게 해류가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바닷길을 연구하려면 해류하고 그 다음에 해풍을 알아야 돼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넘들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뒤져보죠. 그러면 이게 몇 월 달에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해류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나 해풍도 마찬가지고 바뀝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신들이 출발하는 시점이 비슷해요. 그 바람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 해류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도 죽어, 잘못하면. 그리고 스님들 유학 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신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
왜? 사신하고 같이 갈 때 제일 안전해요. 배도 크지? 그 다음에 최고 A급, 쉽게 말해서 선원들이 탈 거 아니에요. 국가 공식 사절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죽지. 상선 잘못하고 가다가 이게 좀 싼 맛에 싼 거 탔다가 유학 가려다가 중국 유학 가려다가 극락 유학 가는 수가 있거든. 한 방에. 그래서 이게 참 그렇지. 용선 타고 가는 거지. 반야 용선. 그래서 막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진짜 많았을 거예요. 진짜 많았을 거예요. 기록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주니까 해줄 필요성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신분이 되는 사람만 그렇게 뭐 사신들하고 접선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유학을 가요. 그래서 요거 건너는 것도 이게 죽음의 길인데, 이게 절강성 영파 요거 잠깐이거든 사실. 요즘 같이 생각하면. 근데 이것도 힘든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로 간다고?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허왕옥 이야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이렇게 나왔더니 저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 이제 벵골만 쪽에서 출발했다 하거든요. 몰라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아유디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에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벵골만 쪽에 하나 있고 하나가 중인도 쪽에 있어요. 중인도 쪽에. 전에 유식 이야기할 때 육아 유식학파 얘기할 때 미륵이 내려왔던 데가 아유타입니다. 아유디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인도 쪽. 어떻게 보면 불교가 움직이던 그쪽에 있고 거기가 라마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힌두교로 봐서는 라마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종교 분쟁이 상당히 강해. 불교하고 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 종교의 어떻게 보면 성지에 거기가 그게 불교 유식학파의 불교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데라니까. 그리고 라마의 탄생지니까 힌두교의 2대 서사시가 마하바라타하고 라마야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도 또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불교하고 싸우는 건 아니고 이슬람하고 힌두교하고. 그래서 거기 폭탄 테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벵골만도 있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왔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문제가 벌어지고 나중에 또 생겨. 이 다음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또 해줄 거야. 인도에서 또 왔다는 사람이 또 있지. 막 너무 일찍 들어오니까 이게 그런가 저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태국에도 아유타가 있습니다. 태국에도. 그래서 그게 인도에서 확장돼서 태국 쪽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이름들이 넘어간 거라고 추정을 해요. 태국의 경주 같은 데가 아유타입니다. 그래서 태국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패키지로 가시면 뭐 파타야를 가고 왕궁사원 수상시장 왕궁사원 앞에서 빵 사가지고 그 물고기에다가 주고 이러고 오는데 그거 말고 태국의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 예전에 고도를 보고 싶으면 아유디아로 갑니다. 아유타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나무에 이렇게 불상 부처님 머리가 석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나무에. 그래서 그런 거 내가 PD님 같으면 편집하면서 사진을 넣을 건데 귀찮으면 내가 이게 넣으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자를 거야.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나라 경주처럼 이렇게 사원들이 막 이렇게 질비하게 예전 사원들 이 있어요. 그게 고도입니다. 고도. 그래서 거기도 그쪽에서 온 거 아니냐? 너무 머니까 차라리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아무튼 허왕우가 오는데 이름은 허왕옥이래. 그 인도 이름을 좀 기록을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번역 이름이 아니고 그러면 저게 인도 사람인지 그 정도는 판단해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애석하게도 그런 것 별로 없죠. 그래서 오려고 딱 하니까 배가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벵골만에 8월인가 그때 바람이 많이 분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하나 싣고 수호탑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파사석탑입니다.
파사석탑. 지금도 저 탑이 남아 있어요. 파사석탑. 그래서 저 탑을 싣고 가면 해로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원래는 항해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인도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래서 저 파사석탑을 딱 하면 저 파사석탑이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지. 모든 바다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길을 뚫어내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됐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부들이 배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탑을 뛰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탑이 이렇게 문둥이가 됐죠. 아니 이런 탑들이 있습니다. 이 파사석탑은 특히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저 경천사 10층 석탑,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그 안에 있는 그 경천사 10층 석탑도 그 탑을 갈아먹으면 아들을 안다더라라고 해서 사람 손 닿는 데까지 부조들이 거의 다 이렇게 뭉개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가가지고 쪼개서 먹고 그 탑이 아들 많이 만들었다. 그 탑 자손이 지금 상당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경천사 10층 석탑 가지고 논문 쓸 때 뭘 했냐면, 이게 부조가 잘 안 보여. 너무 이 사람들이 갈아먹어가지고 돌로 쪄가지고 갈아먹어서 안 보여. 그거를 그 짭이 있거든요. 짭이. 예, 그 짭이 뭐냐면 원거학사 10층 석탑, 지금 탑골공원에 있는 영감님들 겁나 많이 계시는데, 그 탑골공원에 그 탑골이라고 하는 게 저 탑이 있는 골, 이게 동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천사 10층 석탑이 원각사 10층 석탑이 경천사 10층 석탑의 짭이에요. 그래서 그 짭을 보고 원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원판이 많이 깨진 부분은 짭으로 맞춰봐야 돼.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파사석탑 이것도 제가 사진 이렇게 딱 넣으면 좋은데 그 완전히 문둥이가 돼 있죠. 지금은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앞에 그 파사석탑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손댄 돌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뭉개져서 처음 이렇게 사진만 보면 야 저게 무슨 탑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탑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손대 가지고 맞춰놓은 게 있어요. 다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각이 아니고 탑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으로 돌을 이렇게 치석한 쪼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저게 믿거나 말거나 한 또 이야기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나 해보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피를 바르면, 파사석탑에 탁피를 바르면 탁피가 안 마른데 이게 뭔 소리요? 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피는 응고돼야 되는데 응고되지 않으면 우리 상처 입으면 계속 출혈돼가지고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그러겠어? 닭도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응고 성분이 있는 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닭피를 거기다 바르면 안 마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탁피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부적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성한, 그러니까는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그 탁피하고 기운이 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돌을 보면 왜 그런 식의 썰을 풀고 있는지 느낌이 나. 왜? 빨간색 그 선이 들어가 있어요. 돌에. 성분이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치 계열석 비슷해. 계열석. 그래서 그 돌을 태우면 유황 냄새가 난대. 거기 주사 성분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닭피 이런 얘기해서 되는 거 몰랐다. 부적을 쓸 때 부적 뭘로 쓰는지 아세요? 주사가 뭐냐면 수은하고 플러스 유황이 화합물이에요. 수은하고 유황 화합물. 그런데 주사 자체는 정제된 주사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잘 정제 안 된 거는 저거 인간 후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사를 한약재로 썼지만 지금은 주사를 한약재로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근데 완전 정제가 잘 된 거는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빨간색 이렇게. 그리고 이 주사로 이 부적만 쓰는 게 아니고 인주 도장 찍을 때
도장밥도 원래는 이거예요. 도장밥도. 그래서 이게 도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붉을 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주사로 쓰진 않지만 지금도 도장밥은 빨간색으로 우리가 쓰죠. 그게 벽사,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사가 귀하니까 그 대타로 쓰는 게 탁피입니다. 수탉이 이제 귀신을 쫓는다. 뭐 이래가지고 수탉도 어디를 쓰는 거냐면 원래는 벼슬을 잘라서 거기서 나오는 피로 쓴다. 아니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저도 해본 건 아닌데 그렇게 다 기록에 나옵니다. 닭 잡아서 이게 잘라서 쓰기는 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뻐걱뻐걱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 피하고 주사가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져요. 여기에는 새벽을 알리는 왜 닭 울면 뭐 귀신이 뭐 놀다가도 어디 간다는 둥, 뭐 집으로 간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삿된 귀신들이 닭 울면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치킨 시켜 먹어. 저놈 때문에 내가 놀다가 끝장났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치킨 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 전기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피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벼슬이 거의 상징성 최고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요 둘을 이렇게 상치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그 파사석탑에 있는 그 붉은 것들이 주사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닭피를 묻히면 닭피가 굳지 않는다가 저런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강한 에너지끼리 서로 동기한다. 서로 이렇게 감응한다. 라고 하는 이게 기운끼리 감응한다는 게 동중서 한나라 전한 무제 때 동중서부터 약을 팔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뭐 소우주가 어떻고 뭐 이렇게 동기간끼리 동기라고 하잖아요. 같은 기운을 나눠 가진 사람들 혈족이지 혈족. 뭐 이런 거. 우리는 저런 설화나 저 이적이나 이런 신통 이런 것들을 포 뜨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절대 그냥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요걸 포를 떠가지고 이게 아마 이런 식이었을까 이런 식이었을까 이런 식이었을까 요거를 추론해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고 원래는 사실 몇 프로 구라 몇 프로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숟갈에 프림 세 숟갈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작동하는 게 있었을 거다. 이걸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작업입니다. 물론 저만 재밌고 딴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다 해요. 근데 이게 명탐정 비슷해요. 내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요 파사석탑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게 원래 김해 장유사에 있다가 수로 왕비릉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게 이제 몰라 성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주사가 박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주사 박혀 있으면 성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돌의 성부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돌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 쪽에서 나는 돌이더라. 거기까지만. 우리나라에는 저런 식의 재질의 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정도까지는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제가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열석 들어보셨어요? 계열석 닭피돌. 중국에서 유명한 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황색 나는 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게 주사가 돌 중간중간에 박혀가지고 이게 이제 닭피를 품고 있는 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파사석탑이 그런 계열석 종류가 아닌가라는 정도 그냥 추론만 해봅니다. 저도 성부검사를 뭐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궁금해. 저런 거 보면.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가지고 가서 아무튼 바다를 잠재웠대. 바다를 잠재웠대. 근데 그것도 약발에 수명이 있는가 봐. 계속 잠재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계속 또 반복되는갑지. 그런 식의 돌이 하나 더 있지. 저 상원사에 가면 상원사 영산전 앞에 가면 탑이 있는데 다 쪼개져 가지고 어디 돌덩어리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지. 그것도 그 탑은 좀 달라요. 어부가 그것도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 탑 그림자가 비치면서 물고기가 흩어진대.
그래서 저 탑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저걸 찾아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래서 도끼로 와서 찍어서 그 탑을 아작을 냈다. 아까 말씀드린 조졌다. 그래서 탑이 그렇게 됐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굉장히 영험한 탑입니다. 그런데 그 탑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빨간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철성분인데 그거는 철성분인 것 같은데 빨간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신비화되는 탑들에 붉은색 계열들이 좀 더 강력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지금 이 되게 재밌는 게 이 허왕옥이 그냥 왔을 때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저 김수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저쪽에 배 들어올 거니까 미리 나가서 맞이해. 이게 굉장히 대단해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천생연분 아닐까? 다 아는 거야. 뭐 카톡을 미리 보냈는지. 그래갖고 신하들이 딱 오니까 허왕이 그랬다는 거야. 16살 먹었는데 이랬다는 거야. 내가 너네를 어떻게 믿고 너네를 따라가겠냐? 그거 굉장히 멋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 한국 여성주의의 시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뭔 뜻이냐면 왕더러 오라 그래. 그 얘기예요. 나는 너네 안 따라가니까 왕더러 직접 오라 그래. 이 얘기야. 멋있지? 되게, 지금 세상에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000년 전 얘기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공주가 딱 와가지고 내 남편 될 사람들은 직접 나를 에스코트 하라 그래. 뭔 쓸데없는 소리야. 너네 필요 없어. 그래서 직접 김수로 왕이 가서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붉은 돛을 달고 왔대요. 그런 것도 무슨 상징이 있을 거예요. 저 돛을 가지고 벽사 의미 플러스 어떤 결혼과 관련된 어떤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연에 올라가서 뭐 속치마를 벗어서 하늘에다 이렇게 고시례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에게 뭐 패백을 했다는 둥 뭐 이런 그런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떠한 그 당시 결혼 풍습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2000년 전에 결혼 풍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패백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결혼식하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비교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기록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고려대 최광식 선생님도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밑에 삼국유사 이렇게 한 2학기 배웠었는데, 그분이 문화재 청장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배웠었는데 그때도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그분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스테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뭘 대조군 자체가 없어. 문헌만 없는 게 아니고 풍습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만 바뀐 게 아니고 인도도 다 그러니까 인도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게 딱 비슷한 게 딱 나왔어. 그러면 대박인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해양 전래설. 그리고 그 어디로 거쳐서 보통 오냐면 저게 예전에 그 김태희랑 비가 신혼여행 갔었던 발리 자바섬 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발리 자바섬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 보르부드르 사원 뭐 이런 큰 것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 세계 단일 사원 중에서 제일 큰 게 그 자바섬에 있습니다. 자바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희 비는 그건 안 봤을 거예요. 그쪽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그런 것 좀 보고 이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뭔가 잘하면 좋을 건데 또 그런 건 안 해.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아마 대만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오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정도의 추정만 해보고 있습니다. 추정만 해보고 있고, 그리고 그 루트가 예전부터 존재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련이 안 믿었지만 국사에 나오기 때문에, 가락국기라는 국사에 나오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동성 유광탑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절 이야기로 나오니까 설마 그 시절에 불교가, 중국도 아직 불교가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지금 AD 67년보다 빠른 겁니다. 48년이니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저는 이런 기록에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굳이 중국을 거쳤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안 거치고 한반도를 안 거치고 자기네는 충분히 문화적으로 중국과도 다이렉트를 하고 다 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중국에서 전파됐다, 뭘 받았다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인도 것도 그냥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 것도 그냥 받아오는 거. 중국은 인도, 동남아, 뭐 북방 흉노족이라든지 저는 유목에서 내려오는 문화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야. 그냥 대등관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경주동대 그 불교 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교재가 있어요. 그거 편찬할 때 거기 선생님이 저한테 한국 불교 사는 스님이 좀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쓸 때도 저는 이런 얘기를 다 썼어요. 왜? 굳이 372년, 384년 이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 고구려 372년, 그 다음에 백제 384년이거든요. 이게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중국 북쪽에서 넘어오고 중국 남쪽에서 넘어오고 이 얘기를 굳이 쓸 필요. 저거 이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그리고 중국은 그 중에 하나야. 제 관점은 그거예요. 중국 없어도 돼. 중국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한번 주장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 문수보살이 949년 전에 만든 불상 이야기 내가 읽고 너무너무 야 저런 게 있었구나. 이 세상에 저런 게 있나? 지금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이 2600년 전 분인데 어떻게 기원전 900년에 불상을 주조했을까? 이 충격적인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또 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련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건 너무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얘기인데 삼국유사에서는 뺐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너무 같다. 너무 같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